지난 영상을 통해 연금 계좌에서만큼은 기존 미국 ETF에 기반한 배당 성장 전략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외국 납부세 걱정이 없는 국내 배당 전략, 옵션 프리미엄을 활용한 전략, 그리고 매매 차익을 활용한 전략까지 알아보고 그에 적합한 종목까지 선별해 보았습니다. 국내 배당 ETF의 경우 외국 납부세액이 없기 때문에 배당 성장률은 그에 못 미칠지라도 실질적으로 더 좋은 효율을 보였고요. 미국 ETF들과 비교해본다면 애초에 배당소득세 원천 징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납부 세금에 대해 약 55%만 적립되는 공제 적립액에서도 불리한 점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 분배율은 배당이 비교적 높은 슈드가 효율이 떨어지는 투자로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배당 재투자를 가정한 토탈 리턴 관점이나 주가의 낙폭인 MDD를 본다면 국내 배당 ETF는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배당이 주 컨셉이기 때문에 이 수치들이 큰 의미가 없을지라도 결국 배당을 포함한 총 수익률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은 국내 배당 ETF의 경우 미국의 상품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느 시장을 믿느냐, 어느 로직을 더 믿느냐가 중요한 요소일 것 같고요. 일부 분산의 용도로 가져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꾸준히 우상향해온 환율만 봐도 미국 투자는 상대적으로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배당 ETF를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겠다면 이전 영상을 통해 소개드렸던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가 현재까지는 가장 괜찮은 로직을 지닌 국내 기반의 ETF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품이 한국판 DIVB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지만 자사주 매입의 특성을 섞었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비슷한데요. 총 수익률 관점에서 배당 로직보다 더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었고요. 배당 성장의 관점에서 봐도 오히려 근소하게 앞서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제가 기대하는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의 비교 우위점입니다. 매매 차익 전략에서 가장 수치적으로 괜찮은 상품은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였습니다. 하지만 매매 차익의 경우 대부분 투자자분들의 선호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매매 차익을 대신 해주는 일종의 커버드 콜 전략이 최근 가장 대세로 떠오르고 있죠. 앞선 108번 영상에서 국내에 있는 거의 모든 커버드 콜 상품들을 비교해보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그중 가장 밸런스 있고 효율이 좋았던 종목은 단연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와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 콜 2개의 상품이었습니다. 두 상품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 앞서 상품 용어부터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두 상품 모두 액티브라는 명칭을 달고 있습니다. 액티브라는 건 운용 방식에 의해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어떠한 부분에서 액티브가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에서 이 액티브가 의미하는 건 먼저 유연한 옵션 매도 전략입니다.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등 모든 방식을 활용할 뿐 아니라 0에서 100%로 탄력적인 비중 조절을 한다는 점인데요. 또한 S&P 500을 일부 편입하면서 일종의 매매 차익 전략으로 잉여 현금 재원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원조 버전인 디보보다 2배가량 높은 분배율을 보인다는 게 특징이었죠. 코덱스 상품에서 의미하는 액티브는 이런 겁니다.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 콜 액티브에서 의미하는 액티브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앞선 코덱스의 상품이 개별 종목을 직접적으로 담고 S&P 500을 편입해서 운용하는 반면 에이스의 경우 해외에 있는 ETF를 그대로 가져온 비중이 높습니다. 그 중에는 제피와 JPQ가 편입되어 있고 이 ETF의 전략 자체가 액티브이기 때문에 상품명에도 액티브라는 명칭이 붙은 거죠.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코덱스의 경우 앰플리파이와 코덱스가 전반적으로 액티브한 전략을 운용하기 때문에 일종의 100% 액티브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 에이스의 경우 DGRW나 QYLD의 경우 패시브 성격이기 때문에 절반의 비중인 제피와 JPQ를 액티브로 운용한다는 겁니다.
외납세액이 이슈인 만큼 두 ETF에서 발생되는 분배금의 원천을 보겠습니다. 코덱스의 경우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개별 종목과 그 옵션 매도 비중까지는 디보와 비슷한 비율이지만 약 5%에 달하는 분배는 S&P 500에 대한 일종의 매매 차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에이스의 경우 여러 ETF들에서 분배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내부를 좀 더 파헤쳐 볼 필요가 있는데요. 동일 가중 방식인 제피의 주식 배당분을 성격이 비슷한 RSP ETF로 추정해 본다면 약 1.5%의 배당과 옵션 프리미엄 6.9%, 나머지 JPQ와 QYLD의 경우 QQQ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0.55% 수준의 주식 배당금, 나머지 10% 이상의 비율은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포트폴리오에서 보여주는 주식 배당은 1.2%, 옵션 프리미엄은 대략 5.5% 수준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코덱스의 경우 주식 배당률이 약 1.7%이고 옵션 프리미엄이 약 7.8%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일반 주식 배당과 옵션 프리미엄의 비중은 두 ETF가 거의 똑같은 수준입니다. 이 말인즉슨 외국 납부 세액의 영향에서 두 ETF 모두 크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분배금의 특징도 조금은 다릅니다. 이건 디보의 월별 분배율을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매월 주가에 비례한 0.4%를 거의 기계적으로 지급하고 있죠. 반면 코덱스의 경우 초기에는 디보와 유사한 분배율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매월 0.4% 수준을 추가로 지급해서 약 0.8%의 월별 분배율을 보여줍니다. 어찌되었든 크게 등락이 없고 일정한 분배금을 보여준다는 게 특징입니다.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안에 있는 4개 ETF는 모두 분배금이 규칙적이지 않은데요. DGRW의 경우 배당의 퀄리티를 중시하기 때문에 매월 분배금의 편차가 매우 큽니다. 제피나 JPQ의 경우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만 높은 분배금을 지급하죠. 보시다시피 4월과 5월 변동성이 극에 달했던 시점에 가장 높은 분배금을 보여주었고요. QYLD의 경우 QQQ의 주가에 어느 정도 연동되는 분배금을 보여줍니다. 이걸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비중별로 환산해서 계산해 본다면 그래도 분배금이 들쭉날쭉한데요. 단 이걸 운용하는 에이스의 재량으로 분배금을 일정하게 지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다면 앞선 코미커와는 전략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이 상품이 추구하는 배당금의 지속적인 성장은 DGRW의 차익 실현으로 커버드 콜의 수량을 늘려주는 형태입니다. 만약 하락 시기가 다가온다면 제피나 JPQ의 분배금이 커질 테니까 그 재원은 미국 배당 퀄리티, 본체를 보충해주거나 오히려 우리에게 더 높은 분배금으로 지급될 수 있겠죠. 요약해보자면 시장이 좋아질 때 DGRW를 차익 실현하고 시장이 나빠지면 커버드 콜의 높은 분배금이 지급된다는 건데요. 어느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극복이 가능한 굉장히 밸런스 있는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과 차이를 보면 코덱스의 포트폴리오가 약간은 우세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변동성 측면에서도 더 효율적인 수치를 보여주는데요. 특히 2022년 하락장에서 디보의 방어력은 타 ETF 대비 월등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지만 2023년과 2024년에는 에이스의 포트폴리오가 훨씬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각 ETF들의 연도별 성과를 보게 되면 2022년 유일하게 동일기간 마이너스가 아니었던 ETF는 디보가 유일했죠. 그만큼 변동성에서 극한의 효율을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반면 JPQ와 QYLD의 경우 지난 2년간 기술주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율을 보여준 기간이었습니다. 헷갈리면 그냥 반반 조합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두 ETF 동시 투자하게 되면 월중 배당, 월말 배당 2번 받을 수 있죠. 월별 지급되는 분배율의 경우 코덱스가 대략 9% 수준이고 에이스는 7% 수준이니까 비슷한 연평균 성장률을 보인다는 가정하에서는 분배금의 성장 여력은 에이스가 조금은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앞선 예시는 모두 연금 계좌였지만 만약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게 된다면 보유기간 과세라는 게 적용됩니다. 자주 언급드리는 내용인데요. 만약 이 상품들을 매도하게 되는 시점에
보유기간 과세가 발생하면 매도하는 그 해에 전부 종합소득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만약 이 상품을 5월에 매수했고 이번 달에 매도한다면 매매 차익과 과표 증분 중 작은 부분이 매매 차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15.4%가 과세될 겁니다. 이게 4개월간 증가한 부분이지만 만약 5년, 10년 이상 누적되면 굉장히 큰 차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매도하는 그 해에 전부 종합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ETF들에 투자 중이고 수익 중이시라면 1년에 한 번 매도하는 작업을 두 종목 다 거쳐야 효율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물겠지만 이 상품들로 하루 만에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과표 기준 가격이 같은 날에는 통일되기 때문에 무조건 매매 차익에서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일 매수, 당일 매도는 무조건 이 경우에 따라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기술주 강세장이 지속될 때 수혜를 크게 입을 수 있는 건 에이스 ETF이고 일반적인 횡보나 하락 장세에서는 코덱스가 보다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정리되겠습니다. 커버드콜 ETF를 그대로 편입하고 있다고 해서 에이스가 반드시 안정적인 것도 아니고 VO를 직접적으로 편입했다고 해서 코덱스가 더 공격적인 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겠습니다. 사실 앞선 모든 것보다도 가장 효율적인 건 VO와 SGOV를 혼합하는 전략입니다. 자산 배분 측면이나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도 이걸 이길 수 있는 조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심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매매 차익에 기반한 전략이 어렵다고 하신다면 두 커버드콜 전략의 특성을 잘 참고하셔서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몬이었습니다.